지금 QLD를 들고 계시든 TQQQ를 들고 계시든 딱 한 번이라도 이런 밤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휴대폰을 켜고 차트를 확인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그 느낌 말입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하는데, 아이들 학원비는 나가야 하는데, 카드값 결제일은 다가오는데 계좌는 내 마음을 조롱하듯 흔들립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늘 비슷합니다. 내가 너무 무리한 건가?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온 건가? 나만 바보인가? 그리고 더 잔인한 건 손실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입니다. 레버리지는 도박이다. 결국 망한다. 개미는 절대 못 버틴다. 당신이 무슨 110억이냐? 이런 말들이 귀에 박힙니다. 댓글이든 지인이든 한번 들으면 계속 맴돕니다. 그 말들이 내 계좌를 흔드는 게 아니라 내 자존감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같은 결말로 갑니다. 무서워서 못 버티고 원칙을 깨고 팔아버리고 그 다음날 이상하게도 올라가고 다시 들어가고 다시 깨지고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QLD나 TQQQ로 결과를 만든 사람과 같은 종목을 들고도 무너진 사람의 차이는 정보가 아닙니다. 차트 실력이 아닙니다. 멘탈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위험 구간을 미리 숫자로 봤느냐? 그리고 그 숫자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 놨느냐? 사람이 공포를 못 버티는 이유는 공포가 커서가 아닙니다. 공포가 처음이라서 큽니다. 한 번도 시뮬레이션을 안 해보면 하락이 올 때마다 늘 처음 겪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뇌가 바로 반응합니다. 도망가라고. 그 순간엔 논리가 사라집니다. 장기 우상향, 기술 혁신, 나스닥의 역사, 이런 말들이 머리에서 증발합니다. 손만 남습니다. 손이 움직이면 끝입니다. 그래서 라오님이 반복해서 말했던 메시지가 이겁니다. 위험 구간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봐라. 이 말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내가 진짜로 감당해야 할 시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 같은 숫자가 아니라 그 구간이 몇 주인지, 몇 달인지, 몇 년인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도 보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한 매수법이라는 말이 사람을 흥분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한이라는 단어가 주는 착각 때문입니다. 마치 돈이 무한히 생기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무한은 없습니다. 무한 매수법의 본질은 무한이 아니라 분할입니다. 그리고 분할의 본질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사는 겁니다. 이 방식을 하려면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한 2주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넘어집니다. 나는 한 주도 부담스러운데 무슨 2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입니다. 2주를 살 수 없으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2주를 살 수 있으면 매수는 2갈래로 나뉩니다. 한 갈래는 그냥 종가 매수입니다. 말 그대로 계속 사는 겁니다. 매일이든 매주든 본인이 정한 주기대로 조건 없이 삽니다. 이 갈래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시장이 우상향일 때 뒤처지지 않게 만드는 것. 다른 한 갈래는 평단가를 낮추는 매수입니다. 종가가 내 평단가보다 낮을 때만 삽니다. 이 갈래의 목적도 단순합니다. 하락장에서 평단을 끌어내려서 회복할 때 탈출 시간을 앞당기는 것. 여기서 매수 방식으로 많이 쓰는 게 LOC 주문입니다. 장마감에 맞춰 체결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에 LOC 매수를 걸어두고 종가가 95로 끝나면 95에 체결되는 구조입니다. 내가 100을 적어놨다고 100에 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락장에 유리합니다. 종가가 내려갈수록 더 좋은 가격에 체결되는 느낌이 생깁니다. 반대로 종가가 위로 끝나면 체결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는 하루 종일 차트를 안 봐도 됩니다. 시스템이 종가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이제 작은 분할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제일 크게 실수합니다. 분할을 너무 촘촘하게 하다가 중간에 현금이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하락장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매수를 못합니다. 그 순간부터 공포가 폭발합니다. 나는 이미 총알이 없다. 이 생각이 들면 사람은 결국 손절을 합니다. 그래서 무한 매수법의 진짜 무기는 매수 버튼이 아니라 현금 관리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구조 중 하나가 전체 자산을 40분할로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00를 운용한다면 한 칸이 $25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2갈래로 나뉘니까 실제로는 $250가 아니라 $125가 2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종가 매수, 하나는 평단 아래 매수. 이렇게 2개의 엔진이 돌아갑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디테일이 나옵니다. 종가 매수 엔진은 항상 켜져 있습니다. 평단 아래 매수 엔진은 조건부로 켜집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승장에서는 종가 매수만 계속 체결됩니다. 평단 아래 매수는 잘 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속도가 조금 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락장이 시작되면 두 엔진이 동시에 켜집니다. 종가 매수는 계속 체결되고 평단 아래 매수도 체결됩니다. 이때 평단이 빠르게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있습니다. 하락장이 길면 40분할이 생각보다 빨리 찹니다. 사람들은 이때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빨리 현금이 없어질 줄 몰랐다. 그래서 40분할이든 20분할이든 본인 월급 구조와 생활비 구조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이건 무조건 40이 정답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숫자가 정답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구간을 하나 상상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하필이면 고점 근처에서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사람이 시작할 때는 늘 분위기가 좋을 때입니다. 뉴스가 좋고 주변이 들떠있고 계좌가 빨갛고 나도 용기가 생길 때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하락장이 오면 나는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제가 됩니다. 이 구간에서 무한매수법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매수는 계속 찍힙니다. 그런데 매도 조건이 오지 않습니다. 평단 대비 10% 수익이 안 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계속 매수만 쌓입니다. 그 기간 동안 당신은 매일 같은 질문을 듣습니다. 아직도 들고 있냐? 아직도 사냐? 그거 미친 거 아니냐? 그리고 당신은 매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지점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손실이 크면 마음이 아프지만 손실이 오래 지속되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내 인생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동안 나는 계좌 하나에 묶여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선택합니다. 그냥 끝내자. 그런데 이 방식은 원래 그 시간을 견디라고 설계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어떤 구간에서는 포지션이 꽉 찬 뒤에 처리되기까지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알고 들어가는 사람과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터집니다. 알고 들어가면 이 구간은 원래 이런 구간이다. 나는 이미 계획한 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고 들어가면 나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변형이 나옵니다. 쿼터 매도입니다. 포지션이 꽉 찼을 때, 즉 40분할이 다 채워졌을 때 그 순간부터 보유량의 4분의 1을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시 규칙대로 매수를 이어가고 또 조건이 되면 다시 4분의 1을 매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량을 줄였다가 다시 늘렸다가 하면서 하락장에서의 최대 고통을 줄이는 겁니다.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쿼터 매도를 수익 실현으로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쿼터 매도는 생존을 위한 호흡입니다. 숨이 막힐 때 한 번씩 숨을 쉬는 겁니다. 계좌가 완전히 붕괴되기 전에 내 심장이 먼저 멈추지 않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쿼터 매도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극단적인 하락장에서 내 계좌의 낙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에서는 이게 심리적으로 엄청 큽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요. 최대 손실폭이 아니라 최대 손실폭을 견디는 내 마음의 손상도입니다. 마음이 깨지면 수익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상승장이 길게 이어지거나 박스권에서 큰 파동이 반복되면 쿼터 매도가 누적 수익률을 깎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큰 추세가 다시 올라올 때 나는 이미 수량을 줄여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백테스트에서는 쿼터 매도가 특정 구간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장기 누적에서는 그냥 들고 가는 방식이 더 큰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냥 들고 가는 게 답이네? 아닙니다. 답은 당신의 성향입니다. 답은 당신의 생활 구조입니다. 답은 당신의 월급이 흔들릴 가능성입니다. 답은 당신이 계좌를 하루에 몇 번 보는지입니다. 답은 당신의 가족이 지금 어떤 시기인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현실적인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QLD와 TQQQ를 운용하는 분들에게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건 투자 설계가 아니라 생활 설계입니다. 생활이 무너지면 투자는 무조건 끝납니다. 레버리지는 특히 그렇습니다. 당신의 생활에서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을 먼저 고정하셔야 합니다. 월세든 대출 원리금이든 아이들 고정비든 보험이든 식비든 이런 건 절대로 투자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락장이 올 때 그 돈이 필요해지면 강제 매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강제 매도가 발생하면 그 순간 당신의 전략은 끝입니다. 하락장에 팔고 반등장에 다시 사는 가장 잔인한 루프에 갇힙니다. 그 다음에 투자 자금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 자금을 다시 두 덩어리로 나누셔야 합니다. 하나는 정기 투입, 하나는 비상 투입입니다. 정기 투입은 종가 매수 엔진을 돌리는 연료입니다. 비상 투입은 평단 아래 매수 엔진을 돌리는 연료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하락장에서 두 엔진이 동시에 돌아갈 때 연료가 바닥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묻습니다. 나는 현금이 없는데 그러면 무한 매수법은 못하나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무한 매수법이 아니라 무한 버티기법이 됩니다. 매수는 못하고 들고만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방식의 핵심인 평단 조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작은 규모로라도 엔진을 돌릴 연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대충 들어가면 평생 흔들립니다. 시작을 제대로 하면 흔들리면서도 살아남습니다. 첫째, 시작 비중을 한 번에 크게 넣지 마십시오. 특히 TQQQ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작은 작게, 분할은 길게, 이 원칙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내 총 투자금의 일부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은 돈이 내 전략의 생명줄입니다. 하락장이 오면 그 돈이 내 평단을 살립니다. 둘째, 매수 주기를 정하십시오. 매일 할지, 매주 할지, 월급날 할지, 이것을 정해야 합니다. 주기를 정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을 보고 결정하면 감정이 주기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주기를 바꾸면 전략이 깨집니다. 셋째, 매도 조건을 미리 정하십시오. 평단 대비 10% 수익이면 전량 매도인지, 일부 매도인지, 혹은 수익 구간에서 일정 비율만 줄이고 나머지는 유지할지, 이걸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상승장에 정하셔야 합니다. 하락장에서 정하면 그건 규칙이 아니라 공포의 산물입니다. 넷째, 최악 구간을 기간으로 보십시오. 마이너스 얼마가 아니라 몇 달 동안 계속 흔들리면 나는 버틸 수 있는지, 이것을 적으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숫자보다 기간이 더 아픕니다. 다섯째, 계좌를 보는 규칙을 정하십시오. 이건 웃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성과를 갈라놓는 핵심입니다. 하루에 몇 번 볼지 정하십시오. 가능하면 장중에는 보지 마십시오. 장중은 감정을 자극하는 공장입니다. 당신이 장중 변동성을 보면서 냉정함을 유지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아예 싸우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집니다. 아예 링에 올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QLD와 TQQQ의 역할을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둘을 같은 종목처럼 취급합니다. 둘 다 나스닥을 따라가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역할이 다릅니다. QLD는 속도는 느리지만 회복력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흔들림이 덜하니 마음의 손상이 덜합니다. 그래서 장기 적립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TQQQ는 속도가 빠르지만 흔들림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같은 전략을 적용해도 심리적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하락장이 길어질수록 내 뇌는 계속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이건 잘못됐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단을 계산할 때 착각합니다. 나는 평단만 낮추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레버리지에서는 평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이 깊어지면 회복에 필요한 상승폭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절반이 떨어지면 다시 원금으로 돌아오려면 2배가 올라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산수입니다. 그래서 평단을 낮추는 건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 포지션의 크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포지션이 너무 커지면 평단을 낮춰도 심장이 못 버팁니다. 심장이 못 버티면 결국 팔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핵심은 적절한 포지션 크기입니다. 그럼 적절한 포지션 크기를 어떻게 정하느냐? 여기서 엑셀이 등장합니다. 라오님이 말했던 것처럼 엑셀로 노는 걸 좋아한다는 말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엑셀은 재미가 아니라 생존 도구입니다. 엑셀에서 먼저 만들 표는 단순합니다. 날짜, 종가, 내 보유 수량, 내 평단, 내 현금 잔고, 다음 매수 예정 금액, 매도 조건, 이 정도만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칸을 하나 더 만드십시오. 최악 시나리오에서 내가 멈추는 지점. 이 칸은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종가가 더 떨어졌을 때 나는 몇 번 더 매수할 수 있는가? 40분할이든 20분할이든 나는 몇 칸이 남았는가? 이걸 숫자로 보는 순간 공포가 줄어듭니다. 공포는 모를 때 커집니다. 알면 줄어듭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면 백테스트입니다. 백테스트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내 전략을 과거 구간에 넣어보는 겁니다. 특히 모두가 조롱했던 구간, 하락이 길었던 구간, 반등이 늦었던 구간, 이런 구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좋은 구간으로 백테스트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구간은 누구나 버팁니다. 나쁜 구간에서 버티는 게 투자입니다. 그리고 백테스트를 보면 가장 놀라운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최악의 구간에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버텨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수익률이 아니라 심리가 문제라는 사실. 여기서 전략을 한 번 더 현실화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만약 하락장에서 쿼터 매도를 한다고 치겠습니다. 처음에는 의외로 쉽습니다. 한 번, 두 번은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되면 마음이 바뀝니다. 내 머릿속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팔고 있는 게 맞나? 나는 계속 줄이고만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끝이 있는 건가? 그래서 이 방식은 인간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하게 해야 합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됩니다. 최소한 당신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겁니다. 매수는 미리 걸어두십시오. 장 시작 전에 걸어두고 장 중에는 보지 마십시오. 매도도 미리 걸어두십시오. 목표 수익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체결되게 해두십시오. 그리고 그 주문을 바꾸고 싶은 날이 오면 그날은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든 날이 가장 위험한 날입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략을 찾고 전략을 베끼고 전략을 따라합니다. 그런데 전략을 따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전략의 고통을 따라할 수 있느냐입니다. 무한 매수법은 멋있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고통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계속 매수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구간, 매도 조건이 한참 동안 안 오는 구간, 주변에 조롱이 쌓이는 구간, 내 스스로가 나를 의심하는 구간, 이 구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 구간이 와도 할 일을 정해놓은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 일을 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만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첫째, 나는 매수 버튼을 누르는 시간대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장마감 근처 혹은 장마감 전에 주문만 걸고 끝,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차트를 보지 않습니다. 둘째, 나는 매수 금액을 고정합니다. 어떤 날은 더 사고 싶고 어떤 날은 덜 사고 싶습니다. 그 감정을 따라가면 결국 가장 비쌀 때 많이 사고 가장 싸게 떨어질 때 못 삽니다. 그래서 금액을 고정해야 합니다. 셋째, 나는 현금의 최후 방어선을 정합니다. 내 계좌에 남겨둘 최소 현금, 이걸 정해야 합니다. 이 현금은 단순히 매수 총알이 아니라 내 멘탈 보험입니다. 현금이 있으면 사람은 숨을 쉽니다. 현금이 없으면 사람은 공황에 빠집니다. 넷째, 나는 내가 버틸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2년 동안 매도 없이 매수만 이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분할수를 줄이거나 매도 규칙을 조정하거나 비중을 낮춰야 합니다. 다섯째, 나는 내 가족과 내 삶을 지키는 규칙을 최상단에 둡니다. 투자로 가족이 흔들리면 그 투자는 결국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흔들리면 당신의 손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대본을 듣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꼭 계십니다. 나는 남들이 조롱하든 말든 끝까지 간다. 나는 강하다. 나는 레버리지로 인생을 바꿀 거다. 좋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만으로는 끝까지 못 갑니다. 마음은 불꽃이고 구조는 난방입니다. 불꽃은 뜨겁지만 금방 꺼집니다. 난방은 조용하지만 밤새 유지됩니다. 당신이 만들고 싶은 건 불꽃이 아니라 난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행동을 하나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트를 켜십시오. 그리고 한 문장을 쓰십시오. 하락장이 와도 내가 할 행동. 예를 들어 이런 문장입니다. 나는 정해진 주기대로 QLD를 산다. 나는 정해진 주기대로 TQQQ를 산다. 나는 평단 아래에서만 추가로 산다. 나는 목표 수익 구간에서 규칙대로 판다. 나는 장중에는 차트를 보지 않는다. 나는 현금을 일정 금액 남긴다. 나는 이 규칙을 깨고 싶어지는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 문장이 당신을 살립니다. 왜냐면 하락장에 당신을 살리는 건 정보가 아니라 한 줄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할 때 조용히 자산을 만든 사람은 조용히 예측을 포기했고 조용히 반복을 선택했고 조용히 최악을 숫자로 봤고 조용히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만 보고 흉내내면 안 됩니다. 그 과정의 고통까지 포함해서 설계하셔야 합니다. 지금 계좌가 흔들리시는 분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건 완전 정상입니다. 다만 흔들릴 때마다 손이 움직이면 끝입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시면 됩니다. QLD든 TQQQ든 그 다음은 종목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레버리지는 수익 게임이 아니라 생존 게임입니다. 생존하면 기회가 옵니다. 생존하면 회복이 옵니다. 생존하면 복리가 붙습니다. 반대로 한번 무너지면 그 다음은 늘 같은 패턴입니다. 공포에 팔고 반등에 사고 다시 공포에 팔고 다시 후회하고 이 루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대본을 듣고 나서 당신이 딱 하나만 바꾸신다면 그건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위험 구간을 숫자로 보는 습관이었으면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십시오. 최악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최악에서도 내가 할 행동을 정하십시오. 그때부터 QLD와 TQQQ는 더 이상 공포의 버튼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